네, 어제 열렸던 서울시장 후보 첫 TV 토론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텐데요. 어제 토론회에서 미진했던 부분도 보완해서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토론회에서 아마 다시 두 후보 거세게 맞붙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저희가 좀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 측의 처가 소유하고 있는 내곡동 땅 의혹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두 후보 거세게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이 토론에 대해서 양측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 측의 강선우 대변인, 오세훈 후보에 대해 예상대로 거짓된 변명을 되풀이했다. 도덕성, 정직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세훈 후보 캠프 측의 조수진 대변인, 선글라스 끼고 키 크고 그러면 오세훈이냐, 드라마 아내의 유혹이냐 라면서 억지로 우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박영선 후보 측에서 새로운 얘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 오 후보 처가 측에서 내곡동 땅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 후보 측은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신이 처가가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재산을 어떻게 다 아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당정이 상당히 좀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의혹 아무리 제기해도 이른바 제대로 먹히질 않는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어제 토론회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 선거의 결과 내지는 그 최근에 나타나는 여론조사의 추이 이런 것과 무관하게 지금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진실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사실 확인이 거쳐져야 됩니다. 네. 이 사건은 최초에 보면 원래는 형사사건화 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이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실제로 어떤 이해관계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업무에서 배제돼야 되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선거 국면에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직자가 본인의 진실성과 관련돼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때가 바로 선거 때입니다. 근데 이런 선거 국면과 관련해서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 내지는 오히려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만약 생산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실성 공방이 벌어지고 네. 있어요. 뭐냐면 맞습니다. 오세훈 후보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게 정말 자기의 투기 의혹에 관여했느냐가 처음에는 중요한 이슈였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의 결백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처음에 땅의 존재도 몰랐다 그랬다가 그리고 또 이 내곡동의 측량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발생하니까 난 거기 간 적 없다. 처남이 그때 가진 것으로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처음에 그리고 이 지구 지정 또한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일이지 본인하고 무관하다. 사실은 그냥 후속 절차만을 진행했을 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지구 지정 문제는 그 부분을 내가 약간 착각했던 것 같다고 인정을 하고 두 번째 또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 그랬는데 2000년, 2006년 본인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포천시 재산 신고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8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측량 때 간 적 없고 측량 때는 처남이 갔다고 했는데 처남이 소유자입니다. 그 장인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 장인과 처남은 이제 서로 간의 인척 관계지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장인이 아니라 소유자가 만약에 정식으로 입회인으로 자격으로서 갔으면 소유자가 당연히 날인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KBS 보도가 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측에서 뒤늦게 서류를 공개하면서 사실 확인이 됐어요. 장인 서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질 소유자인 처남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장인이 거기다가 서명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 네티즌들에 의해서 그 소유자인 처남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얘기들도 다 나왔어요. 병원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과연 그 현장에 갔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세훈 후보가 그 땅의 존재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 갔느냐. 그 부분 관련해서 벌써 3인의 복수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측량 당시 팀장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네. 본인이 이런 해명 과정에서 얼마나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넘어가고 이거는 나중에 결국에는 허위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시장식 1년 동안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다투다가 딱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본인은 5년 시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1년 동안에 도대체 서울시장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네.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 아쉽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네. 솔직하게 해명하고 그렇지만 내가 사익적 목적으로
공직을 수행한 적 없다.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했으면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는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부분으로 그냥 넘어갔을 수 있어요. 일종의 약간의 어떤 도덕적 네. 판결로. 근데 본인이 이걸 형사사건화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선거가 끝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서 계속 수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후에 법적인 문제가 돼서 시장직을 계속해서 이행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어떤 그 특혜 의혹이 있었느냐 아니냐에서 지금 후보자의 도덕성, 거짓말 논란까지 번져갔는데 어제 토론 과정에서도 이 측량과 관련해서 박여선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추궁하다 보니까 오 후보가 사실은 또 이런 얘기를 했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 그런 사실 없는데 다만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오늘 또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이다. 이렇게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장을 했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이 논란을 종결지을 증거, 아니라는 증거를 딱 내어놓으면 이제 논란은 이제 마무리되는 것 아닐까요? 한마디로 안타깝다. 네. 조 변호사님이 한 5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장황하다. 장황한 이유는 엑기스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어제 저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을 봤습니다. 네. 박 후보 기승전 내곡동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이 얘기해야 될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뭘 얘기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계속 뭘 하다가도 끝에 가가지고 내곡동에 있었느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진중권 교수가 글을 하나 썼는데요. 막대기를 꼽아놔도 야당이 당선되겠다. 대중의 분노를 읽어야지. 왜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닌데 사람만 공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어제 그 TV 토론을 보신 분은 굉장히 공감할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의혹을 제기하면은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 갑자기 오세훈 후보가 내가 거기 없었다는 걸 어떻게 그걸 입증을 합니까? 거의 20년 다 돼가는 것을 오늘 언론을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의 거의 대부분 100석 이상이 되는 의원들이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거기 계신 분들이 SH공사를 비롯해서 오세훈 후보 재임 당시에 관련되는 기록을 관련해서 몽땅 내달라고 하는 지금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서 탈탈 털어서 뭔가 나온다고 하면은 나오겠죠. 그런데 예전에 나누고 지금 하겠습니까? 이미 내부적인 예전에 있었던 자료를 탈탈 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어제 오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얘기를 하면서 국토정보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관련 자료를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대로 해서 관련되는 자료 탈탈 털어서 공개하면 되고 지금 국토지리공사에 관련돼서 지금 야당 측에서 요청했는 게 있으면 그걸 내서 거기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만약에 그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계속 그와 같은 말꼬투리를 한다고 하면 거꾸로 그렇게 근거 없는 주장을 했던 측에서 그 선거법 위반 관련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네거티브를 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정강 정책이 뭔지를 좀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마치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왜 오 후보는 그렇게 네거티브를 하는데 그 박영선 후보의 이른바 일본에 있는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는 1도 얘기를 하지 않느냐. 얘기를 하면서 거꾸로 보수 측에서 반박하는 사람이 왜 오 후보를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마치 이거는 예전에 미셸 오바마 대통령의 그 영부인께서 어떤 선거에서 그 사람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고 했는 그런 나름대로의 선거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진중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대기를 꽂아놔도 된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였죠. 막대기는 막말은 안 한다. 지금 오세훈 후보가 막말하는 부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약간 이제 독설가로도 유명하시니까 진중권 교수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SH공사를 탈탈 턴다고 하는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민간인 사찰하고 그다음에 그 정적을 사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항상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요. 그 법적인 절차 내에서 이제 공직자의 검증이나 공개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토정보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 원래는 빨리 바로 공개해서 신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온 지 거의 하루 이상을 아마 공개를 안 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KBS에서 먼저 공개를 했죠. 네. KBS에서 뒤늦게 어떻게 취재로 확인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 피해인이 처남이 아니라 장인이었다는 걸 보도하고 나니까 네. 뒤늦게 이제 마지못해서 그 부분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마지못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지금 조 변호사님은 17년 전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기 국토정보공사부터 진작에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네. 결국은 본인의 기억이나 이런 부분은 오래된 것은 우리가 오늘 또 제가 오전에 재판을 하고 왔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퇴라는 것 자체가 마타도일 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억 앞에서 겸손하라. 기억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은 본인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 것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그거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아까 그 뭐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사찰에 DNA가 없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현직 환경부 장관께서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관련해서 이제 여러 지금 정보와 관련되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찰과 관련되는 그 의혹들이 계속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마치 과거 정부에서만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경 이 장관은 부분은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김은경 장관 관련해서 그거는 민간인 사찰과는 아무 무관한 얘기예요. 자, 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 등등을 요구했던 부분, 이를 통해서 이 또 어떤 직에서 그만두게 했다, 그 강요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환경부 장관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죠.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드렸는데 다시 원래 위치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최진영 변호사님께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영선 후보의 수직 정원과 관련된 또 논란이 좀 다뤄지기도 했는데 오세훈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쓰촨성의 숲 아파트 모기가 들끓어서 지금 현재 입주율이 1%인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겨울에 수도권 동파되면 이거 어쩔 거냐라고 이제 박영선 후보에게 추궁을 했는데 박영선 후보 이거 모기 무서워서 숲을 다 베느냐. 오세훈답지 않게 유치하다. 수도권 동파 우려했느냐. 10년을 쉬셨더니 스타트업 발전 상황을 잘 모르시나 보다라고 정말 날선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박영선 후보 기술 발전, 탄소 배출 감소 필요하다 이렇게 맞섰는데 이 부분은 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황당한 토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그 황당한 것이 뭐냐면 지금 박영선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서울시에 대한 비전이 21분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건 21분 만에 간다라고 하면서 이 서울을 21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한 곳마다 1,000억에서 5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수직 이 정원이 있는 이 건물을 짓겠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제 말씀을 들어봤더니만 여의도의 국회 앞에 비어있고 버려진 공원이 있다. 좀 버려진 공원이 있다는 말씀도 처음 들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짓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오세훈 후보가 정말 어디에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했더니만 뭐 대충 짓겠다고 하면서 25개 구가 있는데 21개만 지으면은 나머지 4개 구에는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형평성의 문제 나아가서 그렇게 왜 짓냐 했더니만 서울 시내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짓겠다고 박 후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서울에 다른 어떤 큰 도시보다도 산도 많고 공원도 많은데 시내에 산소 공급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어떻게 기술적으로 또 문제가 있냐 하니까 AI가 나무도 관리해주고 AI가 이 물 흐르는 것도 네. 막아준다고 하는데 오늘 인터넷에 그걸 봤습니다. 지금까지 AI가 물 관리, 나무 길러주는 AI, 그리고 또 이 동파 관리해주는 AI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나름대로 미래의 비전을 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의 지금 박영선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실체와는 상당히 다른, 어떻게 보면 한 100년 이후에나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구체성이 떨어지는 그 어떤 공약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면서 무슨 SF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박영선 후보가 네거티브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공약의 실질적인 디테일에까지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실성 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목인데 뭐 오세훈 후보뿐만이 아니라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우상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현실성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박영선 후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 서울 시민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할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25개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행정조직이고요. 네. 이 서울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구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구별로 뭘 해줘야 되는 직책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1분 단위로 21개 네. 권역을 만들어서 권역 내가 사실상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게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런 핵심 개념 속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직정원이고 이 수직정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조경 내지는 그 뭐 산소 공급 이런 데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내에서 스마트팜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스마트팜 관련 기술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이렇게 네. 물도 주고 그 다음에 햇볕도 조절하고 그래서 지금 벌써 스마트팜으로 이 수직화된 어떤 건물 내에서 지금 영농을 하는 그런 것들은 이미 실시되고 있고 그 부분 기술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네. 실제로 LG전자 같은 데는 집안 내에 간단한 우리가 얘기하는 텃밭처럼 뭐 이렇게 배추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그 실내 공간에 어떤 그런 기계 장치들도 지금 이제 만들어서 시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AI로 자동적으로 키워준다라는 거를 전혀 처음 들어보셨다. 이렇게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정말 그런 생각이시라면 다시 한번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제가 많이 부족하시다. 짝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25개 구가 있는데 그중에 21개만 세웠다라고 하면 나머지 설립하지 아니한 2천억에 내지 5천억이나 되는 그 건물을 자기 구에 당겨오지 못한 구청장 그 다음에 당선되겠습니까? 아니,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말씀드렸듯이 때문에 권역을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그 구 내에 그와 같은 수직 이런 정원이 있는 건물 가지고 못한 분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면 말은 권역이 21개라고 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네. 그게 또 25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건물 지을 땅이 없다고 하는데 1,000억에서 5천억 되는 건물을 도대체 어디다 짓는다는 아니, 지금 것인지 말씀하신 좀 더 것 중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기 때문에 수직정원인 거예요. 네. 옆으로 퍼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막 그 일반적인 영농팜 그러니까 농장이면 네. 땅이 없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수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5개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대표적인 게 마포구입니다. 마포구는 길쭉해요. 근데 그 강변을 따라 길쭉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기 가운데다 지으면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쉬울까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21분 내에 네. 의료, 보건, 환경,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 그런 모든 것들이 충족될 수 있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너무 이게 도시간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는 문제로 발생하는 어떤 전염병 감염 그런 문제들도 예방하고 그래서 이게 소규모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이 공약의 핵심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공격하게 급급했던 게 아닌가 오세훈 후보가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제가 살펴봤는데 짧게 나머지 한 개 쟁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논쟁이 벌어진 대목이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두고 오 후보가 이 발생 원인 박영선 후보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북한이 한 것이다라고 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왜 당시에 그랬느냐. 그런 데이터를 합참에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갑자기 북한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제기를 해왔고 어제 오세훈 후보가 공식적으로 토론회에서 이제 거론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느 영역이나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그 작업에서는. 근데 박영선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당시에 네. 받았던 자료를 기초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를 얘기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의 재판이 아니라 여러 사건들의 재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재판 등을 통해서 드러난 자료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조사에서 나온 자료 등을 기초에 판단해 봤을 때 우리 정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면 지금 박영선 후보만 그랬나요?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했죠? 이명박 대통령 이 사건 사고 터졌을 때 3일 만인가 그 안에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배를 직접 만들어봐서 아는데 이거는 피로 누적에 선박 피로 누적에 의해서 네. 자연적으로 이 배가 쪼개졌을 수 있다. 그래서 원래 폭침설을 부인한 최초의 그 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세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실들이 나오면서 아 이게 북한의 폭침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인정된 사실로 본인의 입장을 정하면 그게 이제 말 바꾸기를 한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추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자신의 평가와 견해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문제 삼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런데 최 변호사님 좀 궁금한 내용이 네거티브 안 하시려고 도쿄 아파트도 거론을 안 했는데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서울시장은 엄청난 자리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장관직이고 국가에서 핵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분이 가진 서울시장 후보가 가진 외교 안보 역량에 대한 의식도 분명히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그 오세훈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박영선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원 당시에 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천안함 폭침설이다 여러 가지 어떤 그 그 잠수함 충돌설이다 그런 얘기를 네.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책임을 계속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 오세훈 후보가 이뤄낸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성과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딱 물으니까 박 후보가 이거 북한에 있는 거 맞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는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보수적이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박영선 후보의 어떤 그런 외교안보관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그 오세훈 후보에만 유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유효적절한 얘기였고 답변도 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떤 그 어제 같은 답변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던 것은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아마 이제 오늘 저녁에 진행될 TV 토론에서 또 주고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얘기가 계속해서 오가는지 시민들께서도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